여러분, 마트에서 식용유 코너 가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다양한 기름을 보실 겁니다. 카놀라유, 대두유, 해바라기유, 아보카도유, 포도씨유, 올리브유 등등등등. 요즘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기름이 막 들어오고 있고요. 또 소비자들도 그 수많은 기름 중에서 어떤 기름이 내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선택을 합니다. 그런 이제 기름 그 포장지 라벨을 보면요, 여러 가지 문구가 써 있는데요.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뭐 식물성 기름이다, 콜레스테롤이 0이다,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다, 뭐 이런 문구들이 써 있어요. 그런 문구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. 이 기름은 내 몸에 좋겠구나, 내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,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?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식물성 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으신다면은 아마 이 식용유들을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식물성 기름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식물성 기름은요,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.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, 세계 식물성 기름의 소비량은요, 무려 2억 2천만 톤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많은 수치죠.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, 저는 이거를 다 이제 막연하게 그 후라이팬에 이제 부어가지고 그 식용유 이것만 생각했는데, 그건 아니고요. 튀김을 하든지 과자, 빵, 소스, 마요네즈, 드레싱, 뭐 라면, 또 기타 뭐 다양한 가공식품 이런 것들에 이 식물성 기름이 다 쓰입니다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식물성 기름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식물성 기름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좀 정리해 왔습니다. 먼저, 동물성 기름보다 쌉니다. 이 식물성 기름의 가격이 동물성 기름보다 쌉니다. 뭐 아무래도 동물성 기름은 동물에서 나와야 되니까 뭐 키우고 여러 가지 하려면은 또 당연히 비용이 비싸지겠죠. 또 식물성 기름은 대량 생산이 쉽고 가능합니다. 소를 100만 마리 키우는 것보다는 콩을 재배하는 게 훨씬 더 쉽죠. 또 식물성 기름은 액체라서 다루기가 편합니다. 동물성 기름은 이제 상온에서 굳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또 고체를 막 녹여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, 이게 식물성 기름 액체이기 때문에 병에다 담아놓고 이것을 이제 부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쓰기가 편합니다. 또 가공식품 공장에서 이 식물성 기름을 쓰기가 굉장히 용이해 합니다. 이 가공식품 공장이라고 하면은 뭐 과자, 뭐 빵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. 마요네즈도 마찬가지고요. 그럼 왜 가공식품 공장에서는 동물성 기름보다 식물성 기름을 선호할까요? 일단은 뭐 가격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.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. 또 맛이나 냄새가 거의 없어서 이게 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변질될 우려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소 기름이나 돼지 기름 하면은 이게 뭐 잡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, 이게 또 뭐 이상하게 또 변질될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데, 이 식물성 기름은요, 그런 우려가 동물성 기름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. 또 식물성 기름은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뭐 식감이나 유통기한, 외형까지 다 잡아준다고 합니다. 또 식물성 기름은 품질의 표준화가 동물성 기름보다 훨씬 더 쉽다고 그래요. 그게 뭐예요? 언제 어디서든 내가 기대한 맛, 기대한 수준의 기름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.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식물성 기름을 가공식품 공장에서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싼 값에 이 식물성 기름을 많이 쓰려면은 이 식물성 기름을 만드는 과정 역시도 굉장히 공장형으로, 산업형으로 생산이 되어야지만 이 수요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식물성 기름이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?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, 저도 잘 모를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콩 같은 경우에 콩을 그냥 쫙 눌러가지고 하면은 이 콩에서 기름이 쭉 나와가지고 그 기름을 쓴다. 뭐 들기름도 들깨를 쭉 압력을 가하면은 이것이 들깨에 있던 기름들이 쭉 빠져나와서 이게 기름이 된다. 이렇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, 이렇게 해서는 엄청난 이 식물성 기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?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. 먼저 이 식물성 기름을 만드는데 쓸 원재료죠. 뭐 해바라기 씨가 될 수도 있고, 뭐 카놀라, 유채죠, 유채. 콩이 될 수도 있고, 옥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밭에서 보는 그 작물들을 저렇게 이제 트럭에 한가득 실어가지고 이제 식물성 기름을 만드는 기름으로 가져오겠죠. 이 씨앗들은요,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껍질을 둘러싸여 있고요.
또 그냥 씹어 먹으면은 기름이 조금 묻어나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. 근데 공장에서는 이 씨 속에 들어있는 모든 기름을 짜려고 하겠죠.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 씨앗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기름을 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먼저 전처리 공정을 해야 합니다. 씨앗을 그냥 갖고 오자마자 그것을 쭉 짜는 게 아니고요. 먼저 깨고, 갈고, 찌고, 말리고, 가열을 합니다. 가열을 할 때는 200도에서 300도 이 정도의 고온에서 보통 가열을 합니다. 그러면요, 이걸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?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름의 양이, 착유량이 증가를 하고요. 또 풍미와 색상이 강화가 됩니다. 또 열을 막 가하는 과정에서 수분도 제거가 되죠. 물이 남아 있으면은 이게 변질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뒷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분을 일단 제거를 해줍니다. 근데 문제는 이 200도에서 300도의 고온 가열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이 산화와 변성을 시작한다는 거예요. 특히 이제 벤조피렌 들어보셨죠?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이 200~300도의 고온 가열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쨌거나 200~300도 고온 가열하면 이게 탈 거 아니에요. 이 타면서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이 전처리 단계에서도 벌써 이 200~300도의 고온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? 이렇게 전처리한 그 농작물, 그 씨앗들을 이제 압착 설비로 기름을 짜냅니다. 스크류가 길게 돌아가는 기계 안으로 가열된 씨앗 덩어리들이 들어가서요. 강력한 압력을 받고요. 또 이제 뭐 부서지기도 하겠죠. 그러면서 이제 기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. 씨앗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액체가 아니잖아요. 기름과 유박이라고 하는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가 생성이 돼요. 그러니까 전처리한 그 씨앗들을 이제 압착 설비에 딱 넣으면은 일단 기름이 나오고요. 또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. 이 찌꺼기는요, 뭐 단백질과 섬유질 뭐 이런 덩어리가 되겠죠. 그럼 기름은 이제 내가 원하던 거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이 유박,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. 그럼 이 유박은요, 보통은 이제 가축 사료의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.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뭐 나쁘지 않네. 뭐 당연히 그 씨앗을 전처리해서 기름 쭉 짜고 찌꺼기는 가축 사료의 원료로 쓴다. 뭐 가능할 수 있는 얘기죠. 그런데 기업가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. 이 유박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. 이 유박, 그 기름을 이미 한번 짜고 난 그 찌꺼기에서 남은 기름을 최대한 짜내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이 유박에 핵산이라는 것을 넣게 돼요. 핵산. 이 핵산 용액을 부어주면요, 지방을 아주 잘 녹여줍니다. 이 핵산은 석유 계열의 용매예요. 그래서 유박에서 이 핵산을 부어주면은 기름이 빠져나와서 핵산과 기름이 섞인 혼합액이 나오게 돼요. 그럼 이 혼합액을 이제 아까 뽑아놨던 그 기름과 함께 섞고 그렇게 다 뽑아내고 남은 최종 찌꺼기를 가축의 사료로 활용을 합니다.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공장을 굴리는 그 기업가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온 원재료로 최대한 이윤을 남기는 거죠. 물론 이 핵산은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핵산은 엄격한 이제 그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식용유를 만들고 있습니다. 이 기준치를 막 침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, 저는. 어쨌거나 핵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름을 짜고 있다.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들기름을 쭉 눌러서 그 기름을 짜서 내가 먹는 거 아니었나? 그게 들기름 아니었어? 콩을 쫙 눌러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쭉 뽑아내서 그 기름을 내가 식용유로 쓰는 거 아니었어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찌꺼기에 핵산을 넣어서 진짜 영끌해서 그 기름을 다 빼가지고 그
끈 기름을 우리가 지금 식용유로 쓰고 있는 겁니다. 이 핵산 기름과 착유기의 압착 기름, 처음에 찍어 놓은 기름을 섞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식용유로서 요리에 활용하고 먹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섞은 기름은요, 그 원유 그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. 왜냐면요, 뭐 유리 지방산, 산화 성분, 금속 원소, 납, 기타 분술물들이 있어 가지고 원유 그대로 먹으면 위험하고, 이걸 또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참,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, 색도 탁하고 냄새도 강하고 먹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것을 상품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?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정말 수십 단계의 정제 공정이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.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보는 맑고 투명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. 이 과정을 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. 먼저 우리가 기름을 짤 씨앗을 고온을 가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뭐 일단은 기름 한번 쭉 짜 주고 찌꺼기와 이제 기름을 나누는 거죠. 이때의 기름은 굉장히 냄새도 나고 불순물도 굉장히 많고 좀 검고 탁한 뭐 이런 기름 상태예요. 그럼 이것을 그대로 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세척 작용을 합니다. 화학적으로 세척을 해요. 복잡한 그 공장 공정들을 통해서 그 기름 속에 있는 불순물과 각종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기름이 본래 가지고 있던 미네랄, 비타민 같은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도 다 같이 제거가 됩니다. 이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. 그리고 그렇게 불순물들을 다 빼고 화학적으로 세척을 하고 나면은 이제 탈취 작업을 합니다. 이것은 이제 고온 진공 상태에서 수증기를 강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기름에 남아있는 이제 냄새를 다 제거하는 과정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고온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병에 담겨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는 그 노란색의 맑고 투명한 그 식용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식용유가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처음에 이 식용유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을 때는 카놀라유? 그 뭐 유채꽃 씨 가지고 압착해 가지고 기름 짠 거 아니야?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. 뭐 콩도 마찬가지죠. 콩 압착해서 기름 짠 거 아니었어? 이게 아니라 가열, 세척, 뭐 분리, 여과 뭐 이런 진짜 화학 공정들, 물리적 공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그 과정에서 나쁜 것도 물론 제거를 하지만 인간이 먹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나쁜 것도 제거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도 다 이제 제거가 된다.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기름들이 식용유가 불순물도 없고 뭐 냄새도 없고 사용하기 너무 편하지만 사실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최소 한 번 이상 고온에 노출되어서 산화된 지방에다가 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산화 지질이 있고 또 일부 잔류 용매와 정제 부산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정제 과정에서 거의 다 날아가 버린 좋은 성분들 뭐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됐다. 이런 기름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. 식물성 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철저해요. 진짜 수십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.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또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먹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. 그럼 이것은 사실 뭔가 자연의 식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공장에서 생성된 지방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이게 씨앗에서 그 좋은 성분들 쭉 짜서 만든 액체가 아니라 공장에서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치고 화학 그런 성분을 넣어 가지고 만든 그런 지방 제품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기름에 대해서 오늘 좀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가공해서
겨우 먹을 수 있는 기름이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 계란 후라이 할 때도 넣고 부침개 부칠 때도 넣고 또 뭐 빵이나 과자에도 넣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먹을 만큼 좋은 식품일까 했을 때 한 번쯤은 '이게 정말 좋은 건가? 생각보다 나쁠 수 있겠는데?'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식물성 기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"식물성 기름 먹지 말자." 이거 아니에요. 제가 계속 뭐 식물성 기름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빠지는지 또 좋은 식물성 기름을 어떻게 고를 건지 이런 거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좀 알자. 우리가 마트에서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격 보고 사잖아요 보통은. 그러니까 가격 보고 행사하거나 싼 식용유를 선택해서 먹는데 그게 과연 우리 건강에 이로울까?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식물성 기름이 씨앗에서 출발해 가지고 공장을 거쳐 가지고 병에 담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가 왜 기름, 이 식용유를 무조건 건강하다고 좋다고 믿어서만은 안 되는지, 식물성 기름 자체가 뭐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.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제품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. 그래서 내 몸의 세포와 혈관이 결국은 내가 먹는 것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.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하려는 거고. 과연 이 기름들을 많이 먹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은 우리의 건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식물성 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